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시장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앞에 놓인 자료들이 언뜻 보면 서로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영국 가계저축부터 시작해서 미국 임금, 또 글로벌 석탄 수요까지. 네,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그림을 찾아내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은 정말 끝났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영국 가계의 지갑 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이 차트를 보면 영국 가계의 실질 유동자산인데요. 팬데믹 이전 추세선에 거의 다 다가섰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을 꽤 모았다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란은행의 통화 정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금리 정책이요? 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결국 소비를 줄여서 물가를 잡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가계의 재무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탄탄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된 결과예요. 첫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예금이 깎여나가는 속도가 줄었고요. 네. 둘째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해서 명목소득은 꾸준히 늘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실질 저축이 다시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가계는 아직 버틸만 하다고 말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 저축액을 바탕으로 소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끈적한 서비스 물가의 핵심 원인입니다. 아, 가계에 충분한 완충 장치가 있으니까 긴축 정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처럼 영란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게 이 차트의 핵심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아직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뜻이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갑자기 치솟아서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면 이 시나리오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상황을 보니 바다 건너 미국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미국 역시 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차트 두 개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위에 있는 전체 민간 부문 임금 상승률은 꽤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구나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아래 차트를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생산직 및 비관리직 근로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4%에 가까운 수준에서 전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전형적인 이종 노동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중 노동시장이요? 네,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이나 금융 같은 화이트 칼라 부문은 고용이 식어가고 있지만 노동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블루칼라나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임금 압력도 아주 거셉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전체 평균 데이터보다 이 아래쪽 데이터가 훨씬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이분들의 임금이 바로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식당 종업원, 배달기사,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그 비용이 곧바로 우리가 지불하는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이 차트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준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모두 국내 수요와 임금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 경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유로존의 PMI 데이터를 한번 보죠. 네, 유로존 종합 PMI 차트를 보면 확실히 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지수가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겨우 넘어서고 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래서 강력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취약한 안정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긴축 정책의 여파로 경제가 강하게 튀어오르지 못하고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지도 그렇다고 시원하게 반등하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미지근한 데이터가 유럽중앙은행 ECB 내 매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아, 오히려요? 네, 경계가 침체 수준으로 붕괴하는 것도 아니니 섣불리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 금리에 대해 강한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를 보면서 이 미약한 반등세가 이어지는지를 좀 더 확인하는 인내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를 정리해보면 서구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공식이 깨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탱해온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바로 제로금리 일본이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 정말 극적이네요. 네, 일본은행 BOJ의 정책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드디어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맞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과 엔저 효과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흔히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잖아요. 금리가 거의 0인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 말입니다. 일본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이런 전략들은 이제 끝이라고 봐야 할까요?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를 조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거든요. 아, 패러다임의 전환. 네, 전 세계에 값싼 유동성을 공급하던 수도꼭지 하나가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엔화 약세와 영원히 비둘기파적일 것 같았던 BOJ를 전제로 한 투자 전략들은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전략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는 오히려 엔화 강세나 일본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스티프닝 현상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축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중국과 EU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텍스트인데요. 무려 3천억 유로에 달하는 EU의 대중무역 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네, 이 엄청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사실 복합적입니다. 유럽의 낮은 생산성과 중국의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맞물린 결과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단순히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보다는 유럽 내부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또 중국과는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다시 말해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하는 거죠.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살아있고 일본과 미중 관계라는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환경인데 과연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번째 테마, 시장에 퍼진 낙관론에 대한 현실 점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 시장을 보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이 테이블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2025년 글로벌 석탄 소비량이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요가 거의 10%나 급증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IEA의 누적 차트랑 같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석탄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일종의 고원 현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죠. 왜 그런 건가요? 미국의 수요 증가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발전 단가가 더 싼 석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연료 전환 현상 때문이고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인도나 아세안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너지 안보나 경제 성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탈탄소라는 이상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으로는 우선시되고 있다는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한 직선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비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끈질긴 화석연료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겠는데요. 네, 첫째, 석탄 수요 정점 내러티브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래서 전통 에너지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에너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기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 과했다는 지적이네요. 이번엔 농산물 시장을 한번 볼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 차트인데 2022년 고점 이후 정말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500 부근의 아주 중요한 장기 지지선에 닿아 있어요. 이 차트는 시장의 국면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 충격에서 공급 과잉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장 구조 자체가 하락 추세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구조 자체요? 네, 바로 콘탱고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콘탱고,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콘탱고는 현재 가격보다 미래의 선물 가격이 더 비싼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파는 것보다 한 달 뒤에 파는 게 값을 더 쳐준다고 시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더 유리해집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과 펀더멘탈, 즉 공급 과잉이 결합되니까 기술적 지지선이 힘을 쓰기 어려운 환경인 거죠. $500 선이 무너지는지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부터 농산물까지 시장에 널리 퍼진 단순한 내러티브들이 현실 데이터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BOF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평균 현금 보유 비중이 3.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역대 최저 수준이죠. 차트의 과거 기록을 봐도 현금 비중이 이렇게 낮았던 시기 이후에는 시장이 조정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시장이 전형적인 포지션 피크 상태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추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실탄, 즉 현금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훨씬 민감하고 취약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모두가 파티를 즐기느라 배 한쪽으로 다 쏠려 있는 것과 같아요. 배가 조금만 기울여도 훨씬 더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죠. 거의 모든 투자자가 시장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낙관론에 취해 있다는 의미군요. 시장 지표로 통해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현금 비중이 3.6%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후 1개월간 글로벌 주가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였어요. 물론 연착륙 같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이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은 신규로 주식 비중을 늘리기에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우리가 처한 거시경제 환경과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매크로 환경을 시각화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고성장, 완화 정책 4분면에 위치해 있지만 긴축 정책 4분면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긴축의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시장이 주도하는 긴축이죠. 견조한 성장이 계속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다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겠는데? 라고 먼저 판단하고 스스로 금융 환경을 빡빡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주도 긴축 국면은 풍부한 유동성에 기댄 위험 자산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국면은 결국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이 여기서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끈적한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정책 전환, 그리고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낙관론이 맞물리면서 시장 스스로가 긴축의 고삐를 죄는 매우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영국 가계의 저축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매크로 환경까지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께서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현재 시장 가격은 이 모든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일관된 하나의 글로벌 시나리오로 종합해서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면 서로 모순되고 단절된 여러 개의 희망 섞인 베팅들의 집합에 불과한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후자, 즉 단절된 베팅들의 집합이라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시장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한 곳에서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한 일본의 금리 정상화라는 충격이 모두가 낙관론에 쏠려 현금 하나 없이 주식만 가득 담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와 만났을 때 어떤 연쇄 반영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아,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의 취약성을 고민해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